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6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일본과 중국의 군비 경쟁에 우리가 끌려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일의 이해에 우리나라가 동원되고, 그런데 이익은 미일이 모두 먹고 위험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짊어지는 것이다. 사드 비용까지 우리 돈을 대가면서 이렇게 안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른바 한 단계 더 높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왔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란 말인가? 이것이 박 대통령이 대책 없이 저지른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 경제학적 계산의 결과다. 한마디로 경제는 무능하고 외교는 무지하고 안보는 무모한 대통령이다. 그 틈에 죽어나는 건 국민들 뿐이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이동걸 동국대 명예교수의 컬럼 일부입니다. 어디 하나 틀린 곳 없고 이번 사태의 핵심을 명확히 간추린 글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오프닝으로 공유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국회 특별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말고 특정 사안을 두고 청와대 측에서 먼저 국회에 가서 연설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물론 이 정부 들어서도 처음이고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통해서 이모저모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중국이 한국이 주한미군을 통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면 무력 대응은 물론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독립국이 아니라 미국의 예속국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오늘 중국 언론에 실린 중요한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하고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이 경우 한국을 미국의 예속된 국가로 간주하고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 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도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국제문제 전문기관지 환구시보는 오늘 한국과 중국은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로 상호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논평 기사에서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 돼 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며 이는 국가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과거 동유럽에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 꼼꼼히 살피라 이런 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대륙을 모든 시스템을 방어 범위 안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 위협 방지를 이유로 유럽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며 한국은 당시 시스템 배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러시아 및 동유럽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한 이후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논평은 중국은 한반도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간접 경고를 한 셈입니다. 네. 이번 논평은 장혜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네. 중국 측은 이미 이번 회담의 주제가 북한보다는 사드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중국이 발 정도가 잠긴다면 누군가는 최소한 허리 또는 그보다 훨씬 위인 목까지 잠길 것이다. 목까지 물에 차면 어떻게 되는지는 뻔히 알 것 아닌가,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다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그건 완전히 틀렸다. 우리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런 귀절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환구15는 한국과 미국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중대한 오독이라며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으며 중국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 변경 지역을 제2의 38선화할 수 없다며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논평은 한국도 중국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환구15는 중국의 대외 관련 정책, 특히 중국 대외 정책을 외부에 전하는 공식적인 기관지 또는 대변지의 역할을 하는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외교 당국자와 중국 측 외교 고위 관계자의 회담 직전에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 직전에 환구15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현 단계의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중국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대통령 국회 연설보다는 톱으로 올렸습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했죠.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내세웠던 통일 대박론, 당시에 품격 있는 용어가 아니다 등등 말도 많았는데 결국 임기 반 정도를 겨우 넘긴 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국정연설에서 대북 강경책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정권 차원의 대북 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 대박론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통일 대박론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로 흔들렸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후 대북 강경책 선언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의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대북 강경책을 선언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통일 대박론은 통일 이후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는 핵 위기 극복을 위한 단호한 대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남은 박근혜 정권 2년 하에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편 여야는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여당은 고뇌에 찬 결단 이해한다, 불가피성 이해가 간다 그런 반응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즉흥적인 결정으로 위기만 고조시키고 우리 측의 경제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 아니냐, 국민들의 고통이 커진다, 우려스럽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구체적인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좀 미흡했다, 그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보죠. 공천 문제를 두고 특히 호남 지역에 집중되긴 합니다만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와 김한길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던 호남 의원, 이렇게 크게 두 무리로 갈려가지고 갈등이 계속 깊어진다, 곧 뭐가 폭발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운영을 두고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와 현역 의원 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당 운영 등에 대해 양측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데 공천룰이 확정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양측의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창당 초기부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 의원 20명 확보 필요성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온 양측은 지지율 침체 등 당내 현안에 대한 분석과 향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 혁신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공천 잘라내버리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이 교섭단체 구성 등 부수적인 과제에 집중한 것을 패인으로 보고 창당 초기 강조했던 정치 혁신에 집중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지금은 왜 우리가 국민의당을 창당했는지 그 출발점을 돌아볼 때라며 거대 양당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담대한 변화를 약속했는데 담합 구조를 깨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저를 포함해 당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대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온몸을 던져 정치혁명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천정배 공동대표 측도 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혁신과 개혁 이미지를 훼손하는 현역 의원들을 모아 교섭단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천 대표의 생각이라며 합당 전까지는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안 대표의 입장이 궁금했는데 합당하고 보니 안 대표 역시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아직도 중요한 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철수, 천정배 두 사람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교섭단체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양 대표와 정반대의 문제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김한길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가까운 주승용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의 최고위 발언 직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불발이 국민의당 지지율이 침체되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등 의원 전체가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식 대변인도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선거법이나 기타 쟁점 법안에서 국민의당이 의견을 내면서 여야 협상을 원활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활약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지체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지역에 한 두세 곳 정도 전략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당내 예비고사 격인 내부 경선 이런 거 없이 아무 개를 어디에 콕 찍어서 공천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두세 곳 정도는 전략 공천으로 승부수를 띄울 전망입니다. 광주 지역 8곳 선거구 중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지내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현역 의원의 선거구 6곳이 대상입니다.
김성군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현역 의원들의 탈당 행렬이 이어졌던 광주 지역에는 적게는 2곳, 많게는 3곳의 외부 인사를 전략 공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김 위원장은 전략공천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선이 가능한 경쟁력이 1순위다. 일부 선거구에서 영입 인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을 제외한 6곳 모두가 대상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의 남구와 천정배 의원의 서구을, 김동철 의원의 광산갑이 유력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의 동구도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입니다. 네, 이런 곳들에는 지금 누구를 내려보낼까 하고 만지작 고민 중이라는 겁니까? 현재 더민주의 광주 지역 출마가 검토되고 있는 유력한 영입 인사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오기형 변호사, 김민영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용빈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이사장 등이 거론됩니다. 일각에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깜짝 카드로 불출마 선언을 접고 광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상곤 위원장이 과연 불출마 선언을 접을지, 이분이 아주 대쪽 같고 본인이 한 말은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는 그런 분으로 유명해서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기 당 소속의 인사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거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공천하지 않겠다. 이게 발표했던 혁신안인데 그 약속을 깨고 공천을 강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당 소속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하겠다던 약속을 6개월 만에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이번 4.13 지자체장 재보궐에서 문제의 지역에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20대 총선 전체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13 총선과 함께 동시에 치러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동구, 경기 구리시, 충북 진천군, 경남 김해 등 4곳에서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네. 광주시 땅 어떤 식으로 했고 아무개를 지금 어디로 내보내고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뭡니까? 앞선 14일 광주시당은 박혜자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와 상무위를 열고 동구청장 재선거를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재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홍진태 전 광주시 문화정책실장과 임택 광주시의회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2013년 8월 선거구민에게 배와 홍삼 등 1억 4천여만 원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명났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에게 연수 때 쓰라며 $200씩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해 7월 자당 소속 단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위 해제돼 재보선을 실시한다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거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닌가. 그 한자리 때문에 당의 전체 개혁 이미지가 빛을 발하는, 그리고 했던 말을 뒤집기 일수라는 정당이다. 그런 오명을 듣는 것은 아닌가. 좀 더 전략적인 그리고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그동안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 굉장히 애를 써왔는데 결국 그 시한이었던 어제 2월 15일까지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해서 경상보조금은 그냥 6억 원에 그치고, 그렇지만 다음 달 3월 15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그때 선거 관련 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준해서 받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일단은 실패했네요. 2월 15일은.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까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올 1분기 경상보조금을 6억여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 9천여만 원을 4개 정당에 배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6억 9,365만 8,600원, 더불어민주당 41억 4,503만 350원, 국민의당 6억 1,790만 7,560원, 정의당 5억 3,435만 9,490원, 정치자금법 제27조에 의해 경상보조금은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이 지급됩니다. 네. 또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자녀분 중 절반은 다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9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합니다. 국민의당이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이날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 실제 지급액의 3배인 18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명을 다 채웠으면 지금 현재 17명인데 3명을 더 어디선가 데려왔으면 오늘 받았던 것보다 한 12억 원쯤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이 소리죠. 돈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정치가 좀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3월 15일까지 20명을 다 채우는지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자그마한 관심사로 남게 됐습니다. 자, 어제 저녁 무렵부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대선 후보를 이어기만 정동영 전 장관이 결국은 무소속 연대를 포기하고 안철수 당, 국민의당으로 간다, 뭐 입당 확정 그런 일부의 뉴스가 나와가지고 조금 혼란이 야기됐었는데 오늘 그런 공식 발표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다. 발표 타이밍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던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야권의 호남쟁탈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어제 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거의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 중 정치 재개와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동영 전 장관의 발빠른 그리고 활발한 정치활동 재개는 개성공단 폐쇄와 아주 직결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등 한반도 위기를 정치 재개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만난 뒤 입당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의원과 무소속 연대를 추진했던 전북 지역 예비 후보들도 상당수 국민의당에 동반 입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북에 지지세가 있는 정 전 의원이 합류하면 국민의당은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벨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의 합류로 광주 전남의 조직적 기반은 다졌지만 전북에선 이렇다 할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썼던 박유하 교수,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굉장한 비난과 또 한편에서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그래도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일기도 했었습니다만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박 교수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천만 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압류 신청은 서울 동부지법이 지난달 13일 박 교수에 져서 제국의 위안부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책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책의 이런 문구 34개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2014년 7월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서울 상당히 춥습니다만 한반도는 도쿄는 한국에서 불과 비행기로 2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지도에서 보면 정말 가깝죠. 그런데 서울은 지금 영하 10도, 영하 한 8도 이 정도 되는데 도쿄는 무려 영상 25도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한 2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날씨는 한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왜 그렇답니까? 최근 우리나라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변덕을 부리는 가운데 지구촌 각지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진 14일, 이웃나라 일본은 5월같이 따뜻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는 혹한이 몰아쳤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때이른 더위로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상반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기존의 패턴을 벗어난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4일 일본 도쿄의 낮 기온은 24.8도까지 올랐고 나고야 23.3도, 센다이 20.9도를 기록했습니다. 5, 6월처럼 따뜻한 날씨에 놀러 나온 사람들로 공원이 붐볐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62개 기상관측소에서 2월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15일 들어서는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비행기로 불과 2시간 남짓 떨어진 한반도에서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경기, 강원 등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그게 무슨 제트기류 역할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지역에서도 정반대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트기류가 사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제트기류는 1000m 상공에서 극지방을 에워싸고 북극 한기가 남하하지 못하게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제트기류가 사행, 뱀처럼 구불구불구불 흐르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무튼 참 날씨 비유 맞추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